자, 지금부터 한 2시간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한 50여 분 정도 하고 한 번 중간에 휴식 시간을 갖고 또 두 번째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강의에는 여러 가지 이 까다로운 내용보다는 카툰이라든가 동영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보시다가 저건 좀 기록을 해놨다 나중에 복습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스마트폰으로 찍으셔도 되니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나는 뭐 죽음 따위는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아주 큰 소리 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어느 날 본인이나 가족 중에 누가 말기암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렇게 대범했던 자세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종종 경험을 하게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뭘 이렇게 벌써부터 준비하냐? 그때 닥치면 해도 되지. 이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죽음이라는 걸 이게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죽음이 임박하면은 뭐 정신이 없어서 경황도 없기 때문에 준비고 뭐고 할 시간이 없죠. 그냥 황망하게 죽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할 때부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종종 보면은 자신의 종교를 갖고 오랜 신앙 생활을 해둔 그 사람들 중에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나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각 세계 고등 종교마다 한결같이 사후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종교를 믿는 신자들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이 사람들 속에는 그냥 죽으면 다 이 무의 심연으로 사라진다 이 생각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5년 전에 일간시에 맡은 기사입니다. 제목이 죽음은 옮겨감에 불과 존중받으며 가고 싶다 이런 제목이었고 소제목이 웰다잉을 실천한 그들의 마지막 순간 이렇게 돼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친숙한 김수환, 추기경, 법정스님 또 박경리 소설가 이런 분들의 마지막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아무리 읽어봐도 죽음 위에 옮겨감인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뛰질 않고 숨을 안 쉬고 또 동공반사 소실되면은 사망 판정을 받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육체는 부패해서 썩고 소멸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왜 옮겨감이라고 했는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푸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머리에 떠올리기 좋은 걸로는 이제 벽인지 문인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겠는데요. 벽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해서 여기 막 부닥치면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즉 소멸을 뜻하겠고 문이라고 하는 건 이 문 열고 딴 데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게 옮겨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삶과 죽음이 동전의 앞뒤면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매일매일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성찰하면서 살아가야지 사실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 자, 10여 년 전에 일간시에 맡은 기사입니다. 당시 모 대기업의 명예회장이 이분은 언론 재벌이었었는데 이 85세 나이로 이분이 죽음이 임박해 오니까 평소에 들지 않았던 궁금증이 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거였는데요. 이게 너무나 궁금해서 비서들 또 가족들 또 병문안 온 사람이 있으면 붙들고 이걸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난지에 대해서는 후속 기사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측해 보기에는 이분이 평소에 재산만 관리할 게 아니라 죽음 관련 책도 좀 읽어보고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듣고 하면서 미리 관심 가졌었더라면 하고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겐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앙 가지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렇게 걱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보면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줍니다. 영국의 유명한 장의사인 엘빈 다이어가 쓴 책에 소개된 사례입니다. 목회 활동을 한 신부님이 간암으로 입원했는데 병세가 위중해서 임종할 때 가까우니까 이 장의사가 병문안에 갑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죽음이 두렵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의사가 아니 신부님 하느님 믿으시는 분인데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이 신부님이 미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라면은 일반인보다 몇 배 강한 신앙심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아마 어렵지 않게 극복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은 이게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또 특정한 종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여러 많은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몇 년 전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리는 해였었는데요. 종교개혁에 불을 지핀 분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루터는 그날 워낙 성직자 될 생각이 아니었고 워낙은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천둥번개 아주 크고 요란하게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신에게 서약을 합니다. 500년 전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두려움을 갖는 것도 아마 이상해 보이지가 않는데 그래서 오늘 밤 날 살려주면 반드시 신을 섬기는 사제가 되겠다. 그런데 무사히 날이 밝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나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천둥번개 아무리 크고 무섭게 치더라도 이걸 하늘이나 신의 노여움을 생각해서 없습니다. 이건 그냥 자연현상이고 따라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런 두려움 또 불안 공포감을 크게 느끼겠지만 죽어감이나 죽음 더 나아가서 죽음 그 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EBS 다큐 프라임의 데스 3부작 중에 2부작에 나오는 짧은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4명의 세계적인 학자가 나와서 4, 5세계가 있냐 없냐 고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오늘 주제가 4, 5세계에 대한 건 아닙니다만 이 4, 5세계는 일반적인 죽음 주제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금기시하고 외면하고 혐오하는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정도로 취급받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잠깐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을 비롯해 생명을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TV를 시청하고 있는 당신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다면 죽음 뒤에 사후세계는 있을까요? I think it's false. I think that when my body dies, that's the end. I think the idea of afterlife is just stupid. Because if for there to be an afterlife, there has to be something other than this body. There has to be something like a soul or a spirit or something non-material. 죽는 순간 그대로 끝일까요? Death is not the end of everything, but it's a gate to heaven. Yeah, it's life after death. With the work that we've been doing with people who are dying and taking all the evidence together, 아니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와 일명 사후세계라고 불리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일까요? Vervolgens schiet ik in een tunnel. Wordt opgewacht door een wezen en zet worden voor de reis wordt gemaakt. En de ervaring zelf veranderde totaal. Ik kon alweer geen woorden meer geven. Het was echt. Maar doodgaan echt die overstap maken naar een mooie wereld. Dat is helemaal weg van levensvrij. 아이고 이게 또 왜 이러냐? 자, 이 첫 번째 나왔던 분은 셸리 케이건이라는 미국 예일 대학의 철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몇 년 전에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세 번째 나왔던 분은 알퐁스 데켄이라는 독일인 신부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말에 연합군 폭격으로 친구와 지인들이 죽는 걸 목격을 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일본으로 건너와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바람직한 죽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던 분이죠. 우리나라에도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하러 몇 번 온 적이 있는데 이분이 아마 2년 전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나왔던 분은 수잔 블랙모어라는 영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고 마지막 나왔던 분이 피터 패닉이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철학을 전공했고 두 사람은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한쪽은 심리학, 한쪽은 정신의학 정보인데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둘은 죽으면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 둘은 절대로 끝이 아니고 사후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 얘기합니다. 특히 마지막 정신과 의사는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대학 때부터 유물론 또 실증주의에 가까운 과학 교육을 받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걸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이런 의사가 죽어가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사후세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맞겠는가 아마 강의 끝날 때쯤 각자 판단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죽음은 다 이렇게 듣는 것도 싫어하고 보는 거, 입 밖에도 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대화 중에 누가 죽음이란 단어를 꺼내면은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얘기 꺼낸 사람을 면박죽으로인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다 이렇게 외면하고 회피하지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게 죽음이죠. 5년 전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아마 5년 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당시 고속도로를 얌전하게 운전하고 가던 어떤 중년 운전자 부부의 차를 뒤에서 졸음운전하던 기사가 몰던 버스가 차를 덮치면서 운전자 부부가 즉사했다는 기사였는데 차가 아마 이 모양으로 우러들었으니까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10년 후가 될지 6개월 뒤가 될지 모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이건 머리로는 이해를 하죠. 이런 거에 죽음의 예측 불허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하 1월쯤 사실은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건강할 때 유언장을 쓰고 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건강할 때 이런 거 얘기 꺼내면 아주 싫어합니다. 재수없는 얘기한다고. 그만큼 평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부정, 디나이얼하고 외면 혐오의 감정이 짙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러다가 본인이 더 나아가서 말기암 진단에도 받게 되면 이런 얘기를 못 꺼내게 되죠. 이 암 환자한테 이런 얘기 꺼냈다가 나보고 지금 죽으란 얘기냐 이런 반응이 돌아오니까 정말 필요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학자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죽음에 대해서 평소 완전히 방치가 돼 있다가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대단히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사진은 1951년에 미국의 사진작가가 찍은 장례식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스페인에서 한 마을 노인이 가족과 마을 사람 또 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맞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연출한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찍었는데 70년 전이면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다 비슷한 상황이었겠죠.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고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진료를 시작하던 1980년 초반만 해도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우면은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고 집으로 모셔서 집에서 사망하는 일이 아주 흔했죠. 근데 요즘은 반대입니다. 집에 있다가 사망할 때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죠. 이게 아주 달라진 모습입니다. 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걸 다 집에서 봤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피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말기암 환자가 입원했다 의식이 나빠지면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갑니다. 기도 사건하고 인공호흡기 연결하고 말도 한마디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가족과는 격리되고 새벽 2시쯤 혼자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게 많은 현대인들의 임종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생명 연장 의료 기술이 발전하게 된데 그 많은 원인이 있다는 건 상당히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 맞물려서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날이 보름도 안 남은 환자한테 끝까지 항암 치료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칼 구스타프 융은 인류에게 집단 무의식의 개념을 알려준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죠. 프로이드와 더불어서 정신의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융은 그 수제자였던 폰 프란스 여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는 죽어가는 사람의 꿈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된 것이죠. 융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보면은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난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말을 남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의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닌 거죠. 뭔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의료 현장에서 했던 거는 스위스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했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로 로스 박사입니다. 로스 박사는 특이하게도 어린애들의 임종을 주로 지켜봤는데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5살짜리 어린이 환자를 보러 갈 때 이렇게 고치벌레 형태로 된 이런 헝겊 인형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인형을 뒤집으면 아름다운 날개가 달린 나비로 변하는 인형을 죽어가는 어린이 환자한테 보여주면서 인간의 육신은 영원 불멸에 잘 둘러싼 껍질이기 때문에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다른 차원으로 이동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애들을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치벌레로 표현된 게 바로 인간의 병들고 낡은 육신이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날개 달린 나비가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무엇인데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의식체, 또 영혼, 영어로는 스피릿, 소울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분리돼서 날아가 버리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한 죽음이 되겠고 불완전 분리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고치 속으로 이제 우리 알아볼 이제 군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일련의 정신의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죽음은 벽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문으로서 이제 다음 차원으로의 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죽음관이 있겠습니다. 자, 수천 년 동안 죽음 또 그를 궁금해하는 인류에게 뭐 다는 아니어도 이렇게 담벼락에 난 구멍을 통해서 안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게 이제 같이 알아볼 근사 체험이 되겠습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일어난 중요한 영적인 현상인데 영어로는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그냥 니어짤 빼버리고 죽음의 체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는 심장이 멎었을 경우에 요새는 다 이런 심폐소생술 같은 걸 받게 되는데 이걸로 다시 살아나서 그 의식이 없었을 동안 죽어있던 동안에 겪은 체험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의 모두가 한 건 아니고 일부 10 내지 25% 정도가 경험을 하는데 25%면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 4명에 1명꼴이니까 꽤 많은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체외이탈 체험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되겠고 1970년대부터 서구에서는 본격적인 학술 연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이제 짧은 영화 그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강의 시작하고 되게 20분 정도가 되게 졸음이 많은 오는 시간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졸음도 쫓을 겸 또 근사체험에 대한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주인공은 프랑스에 잘 나가는 앵커우먼인데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서 죽게 됩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 동남아시아를 쓰나미가 덮치면서 당시 수십만 명이 일시에 죽은 건 아마 역사적 사실로 다 기억을 하시는 바 같습니다.
네, 뭐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내과 전공의 레지던트를 시작한 무렵에 이제 당직을 하다 보면 새벽 2시에 전화가 올려옵니다. 이번 환자가 이상하니까 빨리 와보라. 그래서 달려가 보면 바로 이런 상태죠. 심장이 뛰질 않고 숨을 쉬지 않고 이 갖고 있는 프레시로 눈을 비춰보면 동공이 완전히 열려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빛을 받으면 동공이 수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20, 30분에도 반응이 없으면 이제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새벽 2시 32분에 사망했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죽어있던 동안에 이 주인공이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체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주인공의 눈동자가 크게 클로즈업 돼 있었는데 보면은 완전히 열려있고 빛이 지나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장면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게 죽어있던 동안에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뇌가 의식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다 이해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20년 전이면 아마 저도 똑같이 대답을 했을 텐데 심장이 멎으면은 곧 뇌로 이제 피가 돌지 않게 되니까 10 내지 20초 후부터 뇌파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뇌활동이 없는 거죠. 현대과학이나 의학의 입장은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뇌파가 없을 때 기억 또 어떤 보고 듣고 하는 체험이나 또 어떤 기억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게 과학 근본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사 체험만을 보면은 심장이 멎어서 뇌 활동이 없을 때 뭔가를 보고 듣고 하는 체험 또 거기에 대한 기억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뇌와 무관할 수 있겠다. 이걸 증명하는 체험적인 증거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약간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 중에 짧은 영상입니다. 제목이 내가 죽던 날로 되어 있고 주인공은 선천성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의 중증도도 여러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냥 물체의 희미한 윤곽은 볼 수 있다. 또는 밝고 어두운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 이런 정도도 있지만 이분은 워낙 심해서 거의 완전히 맹인 수준이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러다 20살 무렵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다가 심장이 멎으면서 심폐소생술 받게 되는데 그때 몸 밖을 빠져나온 이 의식체가 자신의 결혼 반지, 헤어스타일 이런 걸 보는 체험을 생전 처음 하게 됩니다. I've never seen anything, no light, no shadows, no nothing. A lot of people ask if I see black. No, I do not see black. I do not see anything at all. And in my dreams, I don't see any visual impressions. It's just taste, touch, sound, and smell, but no visual impressions of anything. 빌리는 20대 초반의 차사고로 심한 부상을 받다. The next thing I recall was in Harborview Medical Center and looking down at everything that was happening. And it was frightening because I'm not accustomed to see things visually because I've never had them before. And initially it was pretty scary. And then I finally recognized my wedding ring and my hair. And I thought, is this my body down there? And am I dead or what? They kept saying, we can't bring her back, we can't bring her back. And they were trying to frantically work on this thing that I discovered was my body, and I felt very detached from it. And sort of, so what? And I was thinking, what are these people getting so upset about? And I thought, I'm out of here. I can't get these people to listen to me. As soon as I thought that, I went up through the ceiling as if it were nothing. But it was wonderful to be out there and be free, not worry about bumping into anything. And I knew where I was going. And I heard the sound of wind chimes. It was the most incredible sound that I could describe. It was from very lowest to the very highest tones. As I was approaching this area, there were trees and there were birds and quite a few people, but they were all like made out of light. And I could see it, it was incredible, really beautiful, and I was overwhelmed by that experience because I couldn't really imagine
what light was like. It's still a very emotional thing when I talk about this because there was a point at which I could bring forth any knowledge I wanted to have. And it was like this place was where all knowledge was. And then I was sent back, and then I went back into my body. It was excruciatingly painful and very heavy, and I remember feeling very sick. BDS 발행은 뇌가 시각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마음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네, 근사 체험을 폄하하는 사람도 이건 그냥 꿈이나 또 환각, 착각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한 맹인인 이 시각장애인이 얘기하듯이 꿈을 꾸더라도 꿈속에서 시각적 이미지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근사 체험을 통해서 보게 된 자기의 결혼 반지라든가 헤어스타일 이런 걸 꿈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런 연구의 물꼬를 튼 거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라는 의사인데요. 이분은 워낙 처음부터 의사는 아니었고 학부에서 심리학, 철학을 전공한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 또 주변 지인들 중에 이런 체험자들이 여럿 있다는 거 알고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다시 의과대학을 들어갑니다. 훗날 정신과 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 8년 동안에 걸쳐서 이런 체험자들 150명 이상을 직접 만나서 일일이 면담해서 낸 책이 1975년에 나온 Life After Life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다시 산다는 거 이렇게 재번역돼서는 아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책이 거의 잘 팔리질 않습니다. 주식, 재테크, 자기개발서는 팔려도 이런 책은 사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 절판이 되죠. 이 책은 아주 번역도 잘 된 책인데 반면에 미국에서 이 책이 아직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문을 쓴 사람도 바꿔가면서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 아주 대조적이죠. 이 책에 보면은 많은 근사체험들의 경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심장이 멎어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었는데 심폐소생술은 뭐 몇 시간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20-30분 해보고 안 되면 끝내게 되는데 의료진이 보통 이런 대화를 해보죠. 한 번만 더 해보고 포기하자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 대화를 심장이 멎어서 누워있던 환자가 죽어있던 환자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 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환자인데 아주 구체적인 과정까지 기억을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소생술의 병원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하게 되니까 참여했던 의료진이 입고 있던 가운에 붙어있는 명찰 이름도 기억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례들이 다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틀니를 하고 있으면 틀니를 빼고 이제 인공호흡 같은 소생술을 하게 되는데 이 노인이 다시 살아나서는 내 틀니가 저 응급실 서랍 3번째 칸에 있으니까 갖다 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의학이나 과학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서문을 써준 게 바로 퀴블러-로스 박사가 서문을 써주면서 이 두 부류가 공격을 해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첫 번째는 성직자들로서 이 죽음은 우리 종교 전문 영역인데 감히 우리 분야를 넘보려고 하다니 기분이 나쁘다. 두 번째는 의사와 과학자들로서는 대단히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격을 해올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사가 쓴 책에 의사가 서문을 써주면서 또 의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다.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상당히 역설적이다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사체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무엇보다 심폐소생술의 발전에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고 1960년대는 어떻게 했냐면 심장이 멎은 환자 옆에 의사가 있으면 칼로 가슴을 잽니다. 의사가 이 환자의 갈비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서 심장을 밖으로 빼서 그 자리에서 쪼물딱거리고 마사지하는 방식을 썼으니까 온 사방이 피투성이가 되고 서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국은 세균 감염 같은 걸로 많이 죽었는데 현재와 같은 상태로 발전이 되면서 죽었을 사람도 자꾸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부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터널을 통과했고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살아있는 가족을 만나는 부분 없고 반드시 죽은 가족을 보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병원에다 얘기하면은 이 미친놈 소리를 듣게 되고 교회에다 얘기하면 이 막이나 사탄에 홀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자기의 체험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이상해 보이는 얘기를 흘려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기 시작한 소수의 의사들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퀴블러-로스나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같은 정신과 의사를 필두로 해서 현재도
소수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전공을 가는 의사들이 이런 현상을 연구해서 의학의 분야로 발전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 107종이 넘는데 상위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임팩트 팩터라는 우리말로 피인용 지수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전 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인용되는가를 알려주는 이 객관적인 지표죠. 60이 넘습니다. 1도 안 되는 0점 몇 밖에 안 되는 국제학술지도 많은데 요즘에는 전 세계 대학, 영국, 미국, 대한민국 대학 다 등수를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딱 세우죠. 그때 관여하는 게 그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의 임팩트 팩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정 기준이 됩니다. 이 란셋은 꽤 높은 피인용 지수를 가지고 있고 또 발간 역사가 200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런 데다 다 논문을 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죠. 이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20편 논문 들어오면 한 편 정도 퇴책이 될 정도로 까다로운 심사와 어려운 질문, 또 증거 제시 이런 거에 다 통과를 해야만 이 어려운 이 학술지의 게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대학에서는 교수 승진에도 이런 임팩트 팩터가 높은데 논문을 게재해야만 승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데다 내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 분야만 네이처 사이언스에 해당되는 학술지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01년도에 이런 논문이 실렸는데 심박동 정지후 회생한 사람에서 근사체험 네덜란드 10개 병원이 공동 연구를 해서 조사해 봤더니 344명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찾을 수가 있었는데 그중에 18%이 62명이 이런 체험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나눴는데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감정, 또 체외 이탈하고 터널을 통과하고 밝은 빛과 교신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고 자신의 생을 회고하고 이런 체험들이 다양한 퍼센티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밝은 빛을 보는 건 물론이고 교신, 서로 이 뭔가 주고받는다는 거죠. 이야기를. 물론 육신에 달린 입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때 밝은 빛이 물어보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살아있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쌓아놨는가 이런 걸 물어보는 법이 없고 그도 살면서 얼마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을 하고 지혜를 쌓아왔는가 이런 걸 물어본다고 이 체험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자신의 수십 년간의 삶이 영화 파노라마처럼 쭉 펼쳐지면서 전부 다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 특이한 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해자로 남을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이 다 되어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가시도친말을 많이 하고 놀부의 신보로 살면서 소위 말하는 갑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이 순간이 괴로운 순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가 가해자로 피해를 줬을 사람, 그 피해자 겪었을 참담한 심정을 이제는 본인이 피해자 입장이 돼서 그대로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 사례 보면은 이런 것까지 나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속여서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고 그랬는지 그런 것까지 그대로 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 희망적인 거는 잘못한 것만 회고하게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남한테 베풀었던 친절, 작은 선행, 그러고 잊어버렸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되살아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체외 이탈에 관한 짧은 장면인데 요즘에는 서울 비롯한 대도시에도 이런 공중전화 박스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공중전화 박스에서 천둥번개 치는 날 전화 받다가 벼락을 맞아서 이제 감전사해서 죽기도 하고 일부는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이런 근사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체험을 싫어하는 대표적인 직종이 의사들이죠. 유물론과 실증주의에 입각한 과학교육에 아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절대로 믿지 않는데 의사 본인이 벼락을 맞고 죽었다 이런 체험을 본인이 하게 됩니다. 죽어있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들여가며 자신들의 경험을 연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자살, 심장마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벼락에 맞았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부천사를 이은 터니. 터니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아프거나 죽음이 임박한 사람과 마주하는데 한 번은 그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In 1994, I was at a family gathering. Unfortunately, it was during a storm that I was not aware of. I had the phone right about here when the phone station that I was in got struck by lightning. I saw a big flash of
light come out of the phone, and it hit me in the face. 그것은 이성적인 그의 성격이나 판단과 관계없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논리와 이성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And she got right down to me and then ran by. And I thought, well, that's pretty strange. And I turned to see where she was going, and when I looked back, I saw my body was on the ground. Oh shit, I'm dead. I saw her getting down on her knees to do CPR. And I could see them, I could hear them, but they couldn't see me or hear me, and I tried calling to them. 동료를 맞은 일이 있고 나서 토니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선율이 계속 맴돌았다고 합니다. 자, 이 연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줬나를 2년 뒤 또 8년 뒤까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두 그룹을 비교해봤는데 근사체험자 그룹 23명,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나긴 했지만 없었던 15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봤는데 뭘 비교했냐면 아까 10가지의 체험 요소를 점수화해서 점수의 총합계로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랬더니 대부분 근사체험자 그룹에서 다른 삶에 대한 공감, 또 타인에 대한 이해, 인생의 목적을 이해하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마이너스 표시를 크게 감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 커졌고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두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두 다리로 걷고 뛰어다니고 아침에 한번 배변하고 이런 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지만 이런 체험자들은 이런 일상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커졌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몇 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의 체험일 텐데 체험자들의 삶의 8년 뒤까지도 영향을 줄 정도였으니까 아주 삶의 심대한 변화를 줬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에 대한 번역은 근사체험도 있고 임사체험이란 번역도 있는데 어느 경제학자 한 분은 내용이 삶의 체험의 내용이 대단히 근사하니까 자기는 근사체험이란 번역이 더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도 공감한다고 그 댓글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이분도 의사입니다. 가정의학 전문인데 젊은 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추락사고를 당하면서 이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청년 시절 자궁 추락사고를 겪었다는 변성수 씨. 지금부터 한 40여 년 지난 은퇴에 있다가 그때 제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때는 의식을 쓰러진 자신의 모습 그리고 병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지켜보며 비통해하는 가족과 친구의 모습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을 했는데 제가 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을 같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 가운데 제가 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는다. 과학이 이용해야 그걸 생각하다가 그래서 지금 죽은 이후의 세계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2012년도에 한국 여의사회라는 데서 이런 죽음 강의를 할 때 여의사 한 분이 제보해 준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마취과 의사로 활동하던 분의 사례입니다. 미국에 유대인들이 생각 큰 병원이 많아서 거기서 주로 심장수술 마취를 주로 전공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은 이제 외과 의사가 하겠죠. 근데 이 외과 의사가 평소에 동양인을 좀 비하하는 이 성숙하지 못한 버릇을 갖고 있어서 한국인 마취과 의사를 늘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멎는 응급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미국인 의료진 친구들이 달려서 30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돌아올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끝내자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가 봤더니 자기를 늘 무시하던 사람이긴 했지만 수술하는 잘하는 외과 의사라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좀 더 해보겠다. 그래서 심장 마사지를 혼자 자청을 하고 나섭니다. 심장 마사지를 한 1, 2분만 해도 온몸에서 땀이 비지땀 흐르는데 2, 30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전체 심폐소생술 시간이 50분이 넘었을 때 극적으로 이 외과 의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과 의사가 체외 이탈해서 몸 밖을 빠져나온 의식체가 심장이 멎은 자기 육체를 쭉 본 거죠.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
그건 거의 성의 없이 흉내만 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뭐 실제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자기가 늘 무시했던 이 한국인 마취과 의사 혼자 온몸에 비지땀 흘리면서 심장 마사지하는 현장을 본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현장을 봤기 때문에 날 살린 건 당신이다 하면서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게 실제 일어났던 사례를 제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빠짐없이 소개해드린 거는 이런 체험을 제일 믿지 않는 대표적인 직종인 의사가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옆에 동료 의사들이 목격을 했다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수잔 블랙모어라는 영국 대학의 심리학 교수는 영혼이 존재가 증명이 안 되는데 무슨 사후세계 이런 게 있냐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로 증명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좋은 사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의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살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만나보시죠. 85년인지 정도로 기억하는데 추석이었어요, 그날이. 당시 정주현 씨는 명절을 맞아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온 가족이 함께 포항에 있는 친지댁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상층 아주 깜깜한데 사람들이 손을 주고 제가 보니까 좀 안경을 쓴 놈이 까만 놈 있고 서로 응원하면서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열심히 제 밑에서 저 빨간을 하고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그때 정주현 씨는 꽤 위독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배를 열었을 때 하여튼 피바다에 이렇게 찬자들이 터져가지고 막 떠있는 거 죽은 생선 피 떠있는 거 같아서 자기들이 어떻게 헤어질지 몰랐었다고. 그 치료 과정을 위에서 지켜보았다는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제가 봤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를 봤냐고 해서 그 장면을 제가 지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아줌마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내려다보았던 정주현 씨. 그녀가 얻은 것은 새로운 삶 그 이상이었습니다. 만약 응급 수술 받은 환자가 간호사나 의사가 의료인이었다면 당연히 수술하는 장면을 봤겠죠. 이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수술한 장면 같은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봤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중에 제일 가까운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사 체험을 폄하하는 사람 중에는 똑같은 체험하고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다르냐. 누구는 왜 날개 달린 천사를 보고 누구는 보살을 봤다고 그러냐. 이렇게 똑같은 걸 봐도 자기의 배경, 어떤 교육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 이런 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서양에서의 연구, 네덜란드에서 연구 소개해드렸는데 동양권에서 대만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두 개의 콩팥, 신장이 있고 신장이 하는 일이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콩팥병이 생기면 몸에 찌꺼기가 쌓이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정도 혈액을 맑게 걸러주는 혈액 투석수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받는 콩팥병 환자에서 근사체에 미친 영향 이런 제목으로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7개 병원에서 700명이 넘는 혈액 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서 2007년도에 미국 신장병학회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의료진도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놀라운 건 대만의 경우에는 이러한 근사체험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특별한 연구재단도 별도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유명한 Annals of New York Academy of Science라는 유명한 학술제도 근사체험은 환각이 아닌 실제로서의 체험이다. 이런 논문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경외과라는 직종은 이게 보통 두개골을 톱으로 썰죠. 톱으로 썰어서 뚜껑을 열고 뇌를 잘라내기도 하는 이런 수술하는 직종이 신경외과인데 우리의 뇌라고 하는 건 보통 때 맑고 투명하고 또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뇌 척수액에 둘러싸여서 둥둥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이 뇌 척수액이 대장균에 오염이 되면서 거의 고름주머니에 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그래서 일주일간의 혼수 상태, 뇌사 상태까지 빠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병원에서도 포기했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었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대표적인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 본인이 경험한 근사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은 몇 년 전 미국 ABC TV에 저녁 황금 시간대에 방영됐던 뉴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Challenging his scientific world tonight. He says he has been to heaven, he can't prove it, and he's returned with a message for us all. Nightline anchor Terry Moran tells us his story. At the Alexander home in Lynchburg, Virginia, Grace is different now. Evan Alexander is a Harvard neurosurgeon who nearly died 4 years ago when a ferocious E. coli meningitis infection attacked his brain and plunged him deep into a coma for a week. Brain scans showed that all the parts of his brain that give us consciousness, thought, and memory were not functioning. They should be a very rich network of them all through both sides, and yet we don't really see that because they're all filled with pus. Doctors gave him up for dead, but after a week, Evan Alexander awoke with, he says, a wondrous memory. Did he go to heaven? Yes, I was rescued by this beautiful spinning white light that had a melody, indescribably beautiful melody with it, that opened up into a bright valley. God was there, he says, as a vast presence of love. And Evan says there was a young woman who soared across heaven with him on a butterfly wing and who gave him a message to take back. The concept came straight into my mind. You are loved, you are cherished, there's nothing you have to fear, there's nothing you can do wrong. And that woman, after he recovered, Evan saw a picture of his long-dead sister who he had never met. It was her. It was the most profound experience I've ever had in this life. A lot of people are going to say, Doctor, it was a hallucination. I know this was not a hallucination. It really occurred, and I know it occurred outside of my brain. Many of his colleagues in neuroscience are deeply skeptical, saying his brain must have produced those visions, perhaps as he awakened. But Alexander says the crystal clear experience he had is incompatible with the random confusion of a brain rebooting. He's now on a mission to share his story. Our soul, our consciousness, our spirit doesn't depend on the existence of the brain and body at all. After he came out of his coma, before he talked to anyone else about his near-death experience, Evan Alexander wrote down everything he could remember, 20,000 words he described in detail. That young woman on the butterfly wing, it wasn't until he saw the picture of the dead sister he never knew that he realized Diane, as he says, it was her. Quite a story. So are a lot of his colleagues contending with him,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A lot of his colleagues are challenging him on the science, but he invites them. He says, let's get at it. Let's have a discussion on how I, given my brain disease, could have had this experience. There's so much to fascinate us, and we want everybody to know that Terry will have a lot more of his reporting tonight on Nightline. 자, 그래서 이 뇌과학자도 자신이 직접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인간의 의식은 뇌가 만들어낸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다가 본인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는 인간의 의식은 뇌와 무관하다 이런 입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떤 우물 안에만 살고 있던 개구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우물 밖을 나가서 바다를 보고 돌아와서 우물 밖으로 돌아와서 이제 얘기를 하죠.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한테 우물 밖 세계는 여기랑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바다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개구리는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한 지 거의 55분 정도가 돼서 휴식 시간을 갖고 10여 분 정도 갖고 3시 10분에 나머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